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차를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큰 제목으로 만약에 지지다. 지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목을 요걸 하나 했어요. 이렇게 그죠? 하나에 배분했고 필요 없어서 중요해서 강조하는 지장간 공방도 했는데, 좌표론과 근묘화실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가 불과, 이게 좌표론과 근묘화실이에요. 페이지 수는 보시면 실제 내용은 한 바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락을 부여를 해놨어요. 하나의 단락을. 실제 내용 설명, 이 말이 뭐냐면은 설명할 부분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없어요. 이론적인 부분은 없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그냥 내용이 간단하고 심플하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데 단락을 하나 부여할 만큼, 그죠? 그러니까 지지 단락 하나, 청간 단락 하나, 그러니까 청간 가불병정 무경신인게 10개, 그 다음에 지지 12개, 그거 하고 똑같이 할 만큼. 그런데 걔들 페이지 수가 많잖아요. 그죠? 같은 단락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불과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좌표론과 근묘화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책에서나 언급된 과거 책에, 그러니까 이 뭡니까, 고전이죠. 고전에서 언급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냐면 그냥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주로 주식은 쌀이고 반찬으로는 김치를 먹는다. 그렇죠? 그리고 뭐 좋아하는 게 뭐 불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잡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음식 중에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게 뭐겠습니까? 가장 종류가 많은 게 김치. 한국 음식에서 김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치를 빼고. 그죠? 그리고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그죠? 어떤 재료든 김치를 만든다고 하죠. 예전에 만들어 먹고 말 그대로 절여서 먹었는데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김치 좋아한다. 그죠? 그러면은 뭐 외국 사람들 봤을 때 뭐 김치 좋아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김치 없으면 죽는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김치 없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치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분을 모르면. 그런데 대부분의 명리학 한다는 것들이, 왜 것들이라고 하느냐? 제대로 안 하니까. 명리학 한다는 것들이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겁니다. 저한테 사주 강의부터 계속 배워오신 분들,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 그 블로그에 글을 한 10년 전부터 블로그에 글을 올렸으니까, 그때부터 글을 올리면서 사주 관련 이야기를 막 했을 때 제가 좌표론이나 근묘화신이나 이런 부분을 막 드문드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주 강의에서는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 답변 같은 데를 찾아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 지금 실전사주 유료 강의 같은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주는 이것만 보면 끝이구나.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나면, 그런데 사실은 그 어느 정도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음양, 오행, 간지, 십신. 그 중에서 우리는 십신만 안 배웠고 간지까지는 배웠죠. 간지까지는 배우고 좌표만 알면 사주 다 봐버려요, 사실은.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주를 못 보는 겁니다. 원리를 몰라서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려드리는데, 원리는 어떻다? 3페이지밖에 안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고 사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좌표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책 나온 부분으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는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이것도 좌표적으로 봐야 되고 저것도 좌표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그 강의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실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거나 실전, 그러니까 어떻게 특정 사주를 특히 온라인 미팅 같은 경우가 주로 그런 경우죠. 실제 사주를 질문하시면 그 사주를 가지고 전혀 안 풀리는 부분이 좌표를 탁 넣어버리면 바로 풀리거든요. 좌표를 넣어버리면 바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끼워 맞추기 아니냐? 끼워 맞추기가 아니고 그 방식으로 하면 다 풀린다는 거죠. 그 방식 제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띠사주, 창문 사주 이런 말을 막 써요. 저만 쓰는 방식입니다. 왜 그런 용어를 쓰냐면 안 무서워서 안 무서워서 쓸데없이 사주 용어를 한자 용어를 쓴다거나 이상한 말을 써서 신비감을 조성하면서 무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 용어 자체가 중국에서 온 용어고 지금 고어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안 쓰는 철자들이 있어요. 그런 철자들이 들어가면 되게 무섭게 들립니다. 그런데 전혀 무서울 게 없어. 그냥 현대 용어로 하면은 띠사주라는 거는 일지하고 그러니까 간하고 지, 청간하고 지지가 같으면 제가 띠라고 해요. 띠. 아래 위로 같은 오행이잖아요. 그걸 제가 띠사주로 합니다. 창문사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창문처럼 생겼어요. 창문처럼 어떻게 생겼다? 중간에 그냥 사각형만 딱 보이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 오행적으로 보면. 그죠? 그거를 이상한 용어를 붙여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모양을 보고 바로 사주를 해석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좌표라는 개념이 어차피 8칸. 그죠? 8칸이죠. 좌표 8칸. 연월일시 아래 위로 8칸. 지지 1대운, 2대운 해가지고 80대운까지 8칸. 그러니까 아래 위로 4칸 2열 사행 맞죠? 2열4행. 행렬이 헷갈리네. 그러니까 그렇고 밑에는 이제 그냥 8칸 80년 그거를 그러니까 사주팔자와 대운을 같이 좌표로 봐버리면 사주가 그걸로서 풀린다 이런 거죠. 이런 개념. 너무 간단한데 이걸 설명드리면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아니면 너무 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적용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설이 길어요. 사설이 그 10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사설이 긴 만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좌표론과 금묘화실 명리학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음양만큼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좌표론이다. 그러니까 음양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양만큼 좌표론이 음양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음양도 너무 간단하고 좌표도 너무 간단한데 이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적용을 못해서 자꾸 산호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모르면 뭘로 한다? 격국용신으로 가는 거예요. 신약신강으로 푸는 거예요. 안 풀린다니까요. 예. 좌표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사주팔자 천간 4자리, 지지 4자리로 구성된 이행 사열을 하나의 좌표로 본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X축, 이게 X축, Y축으로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사주팔자를 좌표로 봤을 때 연간, 연주, 월간, 월지, 연지다 그죠? 참.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마다 한 사람의 인생 구성 요소를 대입해서 그 요소가 어떤가를 보는 것이 좌표론의 기본이다. 이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근데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사실은 하나도 안 복잡한데 이 좌표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8칸의 좌표를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주를 조상자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주를 부모 형제 자리 이거 다 아는 거죠. 일간을 본인 일지를 배우자 이거 다 아는 거죠. 그죠? 시주를 자식 자리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내용을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묘화실이라고 해서 연주를 뿌리에 해당하는 근, 월주를 줄기에 해당하는 묘, 일주를 꽃에 해당하는 화, 시주를 열매에 해당하는 실로 봐서 인생의 흐름에 따른 중요성과 그 역할을 부여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주는 뭘 위해서 간다? 뭘 위해서 달린다? 사주는 뭘 위해서, 사람은 뭘 위해서 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끝내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말년. 말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끝내는. 말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 그죠? 그러면은 대운, 대운이 10대운, 20대운, 30대운, 40대운, 50대운, 60대운, 70대운 이렇게 봤을 때 이 말년 대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10대의 사주를 본다. 10대의 사주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10대의 사주를 본다. 10대의 사주를 본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대는 저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에 뭘 해, 얘가 뭘 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가 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얘가 뭘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째 보면. 일주는 항상 중요하고,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20대 사주를 볼 때도 뭐는 중요하다? 이거는 크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대 사주를 볼 때도 얘는 크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40대를 볼 때도 안 중요합니다. 50대 이상, 60대를 볼 때나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뭐 사주가 이렇게 뭐 오행 중에서 3개 내지 4개로 딱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오행이 하나 마지막에 몰려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뭐 관이다 이러면 제가 관이 강하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개념이죠. 그죠? 금묘화실에 의하면 관이 강하려면 여기나 여기 있어야지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죠? 관이 강한 것과 관을 중시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겠죠. 내 사주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관이라면 시에 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주는 시에만 관이 있으면 그 사주는 관이 강한 사주는 아닌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로 봐서는. 물론 이제 60대로 봤으면 관이 강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쓰니까.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다? 10대, 20대, 30대, 40대에 이 사주는 관을 중시하는 사주입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관이 강하다는 개념과 관을 중시한다는 개념. 똑같이 재라면 재가 강하다는 개념과 재를 중시한다는 개념. 식상도 마찬가지고 인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죠, 분명히. 그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관을 막 득하고 내가 관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관을 중시한다는 개념하고, 그죠? 관이 그냥 강하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 이런 식의 해석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관을 따를 것인가, 관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죠? 들어오는 관도 써먹을 것인가, 안 써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뭘로 알 수 있다? 좌표와 금묘화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게 좌표와 근묘화실에 대한 해석이 깔려 있어야지 디테일한 사주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관이 있다고 관이 강하다, 관이 많다고 관이 강하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관은 중시하나 관 속에 있는 건 싫어하거나 아니면 관도 여러 가지잖아요. 관도 어떻게 여러 가지입니까? 말 그대로 관직 같은 관을 중시할 수 있고 편관 같은 경우는 내 명예 자존심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관이 강하나 관 속에 들어가기 싫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 개념들을 좌표론과 근묘화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아주 파생적으로 너무나 다양한데 뭐처럼 다양하다? 김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데 기본적인 이론은 한 가지고 그래서 해석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방식이 갖다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은 그 경우에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해석.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그게 그런 공식처럼 되어 있는 그 틀을 따른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듯이. 이게 좌표론과 근묘화실의 해석입니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여기에 근묘화실이라고 해서 연주를 뿌리에 해당하는 근, 월주를 줄기에 해당하는 묘, 일주를 꽃에 해당하는 화, 시주를 열매에 해당하는 실로 봐서 인생의 흐름에 따른 중요성과 역할을 부여한다.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서 꽃이 펴야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주가 있는데 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말년에 용신운이 와서 대박난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줄기에서 꽃이 피게 만들어야 되고 그 꽃을 피운다면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석한다? 그놈의 용신론, 그놈의 격국론에서는 이러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용신이나 격국, 신약 신강을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죽은 사람 사주라는 죽은 사람 사주. 어느 놈이 죽었는데 죽은 놈 사주를 보니까 걔가 이렇게 살았더라. 그럼 이 사주는 이렇게 해석하자. 그렇게 말하는 게 죽은 사람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지금 시중에 나 있는 사주의 99.9%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걔들은 살아있는 사람 사주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 좌표론과 근묘화실이 그 사람들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도 없고 사주 해석하는 데도 없고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하나의 용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표론, 근묘화실. 그러니까 적용 하나도 안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사주를 공부하시려면 이 부분을 꼭 적용하셔야 되고 운의 흐름에 따라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운은 어떻다? 얻는 게 적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내가 줄기를 열리게 하지 않아서 줄기가 약해졌다면 꽃도 어떻다? 작은 꽃이 피거나 적게 피거나 그런 거고 꽃이 적게 폈는데 그러면 열매는 어떻다? 열매는 더 적게 열리겠죠. 아니면 부실한 열매가 열리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말년에 쟤는 그냥 놀았는데 대박 나더라. 그런 사람은 정말 없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나 실제 그 사람을 위한 노력이나 주위의 노력이나 이런 걸 여러분이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이런 과정이 꼭 존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친구는 지가 알기로 같이 동창이라서 걔는 초등학교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고 성적도 실제 바닥이었고 중학교 때도 동창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고 실제 성적도 바닥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고 실제 꼴찌였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도 못 갔다. 그런데 걔가 40 넘어가더니 갑자기 아주 그러니까 대박이 나 있더라. 뭘로 대박 났는데요? 하니까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되게 유명 작가가 돼 있더라 이래요. 그 사람이 어릴 때 그림 그렸어요. 어릴 때도 그림 그리고 중학교 때도 그림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그림 그리고 그럼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뭔가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맨날 놀더니 장사해서 대박 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 사주가 어떤 뭘 할 사주에 따라서 어릴 때 그런 걸 하라고 그죠? 말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역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이렇게 설명을 하죠. 좌표적으로 말 그대로 연간 연지에 이제 조상 부모 자리라고 하죠. 그죠? 초년이라고 하고 근 그죠? 월 이제 부모 형제 자리 이게 주로 한 뭐 50대까지 요즘 50대로 잡아야죠. 그죠? 중년을 잡고 얘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 다음에 이게 뭐 70대 위에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쭉 간다. 그죠? 이래 되면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나게 광범위해 보이잖아요. 되게 광범위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대운을 적용하면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보통 좌표론이라고 하면 위에 앞에 표를 하는 거예요. 위에 말한 저기까지가 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읽어보시면 간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지만 헷갈린다는 건 십신을 가지고 와서부터 십신을 대입하면 조상 자리에 자식을 의미하는 인성이 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자리에 부모를 의미하는 재가 가 있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십신과 이 좌표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금묘화실 좌표로 했을 때는 여기가 조상 자리고 부모 자리고 내 자리고 그랬는데 십신을 갖다 꽂으니까 달라지는데? 그죠? 뭐가 맞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떤 사람은 좌표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십신이 맞다고 하고 좌표가 맞다고 하는 사람은 1% 미만 저 정도가 맞다고 하고 십신이 맞다고 하는 거는 99%죠. 그죠? 그런데 현대명리학은 이빨이 센 사람이 우기면 이기는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좌표보다는 십신이 더 힘을 강하게 내고 있다. 좌표는 사라지고 십신만 남은 형태가 됐다. 지금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사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도사님들은 나는 육친은 안 본다. 육친이 십신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죠? 육친은 안 본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실제로 이러셨어요. 명리학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도사님입니다. 박도사님. 이분도 제가 육친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막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막 한 거예요. 막 했을 때 갑자로 다 봤는데 그걸 와보노.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갑자로 다 봤는데 그걸 와보노. 안 본다는 거예요. 따로 육신을 따로 안 본다는 겁니다. 좌표만 본다는 거예요. 좌표. 말 그대로. 좌표와 그러니까 갑자로 봤다는 말이 뭐냐 하면 갑자로 봤다는 말이 그냥 좌표적으로 부모 조상 자리, 부모 형제 자리, 내 자리, 배우자 자리, 자식 자리가 딱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거기 있는 간지가 뭐 있는지만 보면 안다는 거지. 거기 굳이 십신에 육친을 집어넣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더 읽어보겠습니다. 필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명리학을 좀 공부했다고 하는 분들도 필자가 육친에 대한 언급이 없이 상담하며 마지막 즈음에 이게 엄마 아니냐 주로 정인을 엄마라고 하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인을 엄마라고 말하는 사람은 초등 이하 수준, 유치원 수준, 유치원 이하 수준 그렇게 보면 된다고 했죠. 정인의 엄마를 넣는 순간 해석 불가가 돼요.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엄마가 아니야. 주로 제일 많이 묻는 게 정인 엄마예요. 정인 엄마, 인성 엄마, 유치원 이하 수준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저가 아버지 아니냐 죄를 오고 하며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참고로 필자나 전통명리학자들은 육친과 십신을 같은 뜻이긴 하지만 육친이라고 하면 주로 가족이나 대인관계, 그죠? 육친이라고 하면 가족이나 대인관계, 십신이라고 하면 식상, 재, 관, 인성, 비겁을 말한다. 그죠? 이거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도. 그래서 주로 육친,
십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십신하고 육신은 전통 사주명리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도 사실은 용어예요. 그런데 십성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십신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일본에서 사주를 배워왔거나 일본식 사주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식 사주를 공부하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십성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주로 끝에 성자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 연계되어 있냐면 실제 별자리 운세, 구성학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자미두수나 이런, 그러니까 주로 별자리 쪽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헷갈려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일본식 사주를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성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일본식 사주를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스승은 누구다? 아부태산이다. 일본 사람이죠. 아부태산은 어떤 사람이다? 전시에 아주 혼란기에 사주명리학을 그러니까 전시의 사주명리학을 제대로 그러니까 만들어낸 전시 해석법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주로 전시인데 그런데 일본적 전시, 사무라이적 전시, 사무라이적 전시에 이게 사주명리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뭐 다른 거는 구분하는데 십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주 배우지 마세요. 저거는 해석이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맨날 뭐 죽고 바람 피우고 밖에 안 나와요. 죽고 바람 피우고 전시니까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하셔야 된다. 사주 공부하면서 십신육신이냐 십성이냐 이 공부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주의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달라져요. 물론 아부태산은 전통 사주명리학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아부태산 이후에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려면 그 용어의 베이스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별성자예요. 별성자니까 저게 명리학과 점성학과 이런 거하고 그냥 믹싱돼서 나오는 거예요. 대만의 일부에서도 십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뭐다? 얘들 별자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형태예요. 사주명리학은 사실은 별자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이제 다시 또 한 가지 초보 명리학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이 진짜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대운을 좌표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완전 초짜예요. 완전 초짜. 그렇죠? 제가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대운을 팔자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아직 대운을 안 배웠지만 말씀드립니다. 팔자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연월 일시에 2.5년씩 대입하는 일본스러운 방식이야. 이게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연월 일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운 한 칸을 대운 한 칸이 10년을 2.5년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천간 4년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고 그 다음에 천간이 아래 위로 이렇게 있으면 천간을 위에 거를 4년이나 5년 밑에 거를 6년이나 5년으로 하는 불교서는 스님들이 주로 이렇게 해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 쉽게 해석하는 자기들의 그러니까 나름의 이론으로 쉽게 해석하는 방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러니까 좀 맞더라 이렇게 끼워 맞추기 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다? 그냥 대운 10년을 내내 작용한다고 보는 전통 사주명리학적인 전통 사주명리학에서는 천간지지 대운 10년이 그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정통적인 방식으로는 초보 명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 좋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운이 들어오면 그 대운의 작용력은 생각으로 현실로 그대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적용되죠. 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대로 된 대운 적용 방식을 설명드리면 연주가 초년운이니 10대운까지는 2개 대운을 초년으로 보고 어려워요. 뭔 말인지 20, 30대운을 월주 4, 50대운을 일주 6, 70대운을 시주로 8, 90대운을 다시 연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연, 월, 일, 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대운, 10대운, 20대운, 30대운, 40대운, 50대운, 60대운, 70대운이죠. 70대운이 최대 79세까지 가는 거죠. 79세까지. 70세부터 79세까지 될 수 있잖아요. 1대운은 그렇습니까? 1살부터 9살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 대운은 다시 여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사실은 뭐 저까지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년의 연주의 작용력은 1대운과 10대운의 가장 크구나. 그리고 이쪽은 약하겠죠. 저 작용력이 약한 거죠. 이때는 월주의 작용력이 가장 크구나. 그죠? 이때는 일주의 작용력이 가장 크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좌표적인 해석이에요. 좌표적인 해석. 이런 해석법을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대로 쓰는가 못 쓰는가? 약하게 써먹겠죠. 약하게 써먹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아직 멀었잖아요. 못 써먹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형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 간지, 음양, 오행, 간지, 십신 있을 거잖아요. 뭐 갑자 있을 수도 있고 을묘 있을 수도 있고 있을 거잖아요. 여기 뭐가 있다. 그럼 연계해서 가장 강하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저의 그 실관에서 뭐 질문을 해주니까 이거 모든 해석은 이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떻다? 이래야 맞고 해석이 되더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좌표를 보면서 관찰하고 통계를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더 디테일하게 대운에 세운을 더해서 보는 방법까지 익힐 수 있게 된다.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보셨는데 밑에 또 한 칸에서 뭐가 나온다? 10년에 각 세운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좌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우시려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의 해석은 주로 그러니까 거기 많이 나오죠. 온라인 미팅 질문 답변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부분의 해석까지는 안 나와 있고 주로 질문 답변이나 아니면 온라인 미팅이나 아니면 실관 퀴즈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이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아래 단계를 아시면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작게 그리면 이게 8칸. 그죠? 그래 되면 이거는 16칸. 16칸이죠. 이 기준으로 16칸을 기준으로 밑에 각 10년식에서 보면은 여긴 160칸이잖아. 이게 뭘로 나뉘더라? 음양, 오행, 그죠? 간지, 십신으로 나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칸이 적용되는 게 여기 16칸에서 4칸이죠. 아니, 여기 2칸이 그죠? 2칸이 4칸이 되고 4칸이 이게 20칸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20칸이 되는 거죠. 10년이니까. 저 좌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초 만에, 사주를 1초 만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게 십신이 뭐고, 충이 뭐고, 형이 뭐고, 이걸 아는 게 아니고, 두 칸, 네 칸, 20칸, 오행만 딱 보면 어떻네? 아는 거예요. 이게 좌표라는 거고, 실제로 사주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만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지금 나와 있는 만세력 앱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앱이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라는 안드로이드 폰에만 있는 앱이 있어요. 걔는 정확히 4칸, 밑에 8칸 이렇게 탁탁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딱 되어 있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있을 때 10칸, 12칸 나오고 탁 눈에 보여요. 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쓰는 앱도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앱을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좌표를 하실 좌표적으로 보시는 눈을 기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앱도 잘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추천드리는 앱은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홍보는 드리고, 굳이 좋은 게 있는데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앱이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라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아니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앱입니다. 그 앱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봅시다. 여러분은 본인들 이렇게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보면서 관찰하고 통계를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더 디테일하게 대운의 세운을 더해서, 그죠? 세운 10년을 더해서 보는 거예요. 대운 1년을, 하나의 대운을 10년이니까 보는 방까지를 익힐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은 본인들이 터득하시게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기까지 알려주면 팔자와 대운 좌표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합충 형파해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들과 합충 형파해가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좌표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합충 형파의 작용력도 이렇게 맞물려서만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좌표상에서만, 그죠? 같은 좌표상에서만 제대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음양이 무언가 음양이 무언가 맞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음양적인 치우침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걸 확인하다 보면 음양의 작용에 대한 디테일도 익힐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런 부분은 뭐냐면 이게 보시면, 사주를 딱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적으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는 실제로는 간지이기 때문에 그 간지 자체가 보이고 간지의 오행만 보여요. 간지의 오행만 보이는데, 이 간지의 오행들이 이제 음양적으로 보면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 되죠. 그 다음에 토도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음양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쪽 음양으로 치우쳐 있으면 작용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도 확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음양 작용에 대한 디테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이 있어. 그러면 목이 들어왔으니까 목이 들어오면 뭔가가 될 거야. 이게 용신의 이론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목 용신이 작용하지 않으려면 다 가을인자, 금이거나 수이거나 이런데 목이 있으면 어떻다? 작용 못하는 거죠. 운 쪽에서. 그렇죠? 다 금국이고 수국인데 목운이 하나 들어왔다고 작용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좌표적으로 목을 못 써먹겠구나. 그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자기는 목을 느끼는데 써먹지는 못하는구나. 이것도 또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생각하거나 몸이 체감할 수는 있어도 행동으로 움직일 정도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음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하신 분이 들으면 하실 거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뭔 소리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책에 아주 많은 걸 넣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안 드리니까 뭔 말인지 모르셔가지고, 그죠? 지금 뭐 그 온라인 미팅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실관사주 유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필자가 지장간 공망 좌표에 대한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들었던 정통 이론을 알려드린 이유는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 게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던 배우지도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적인 결과로 돈만 탐하려는 일부 명리학자들이나 사이비 분들에 의해 오도되거나 관가된 정통 사주명리학 지식을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익히기를 바라는 사주 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음양, 오행, 간지, 십신, 그리고 좌표론과 금묘화실, 이 부분이 사실은 비법인 거예요. 왜 이게 비법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실관을 할 때 어땠죠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면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부분은 뭐에 관찰해서 나온다? 음양, 오행, 간지, 십신, 좌표론, 금묘화실의 관찰에서 나오니까요. 자연은 그러하다. 혼자서 그러하다. 그 그러한 걸 말해줬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그러한 게 뭐다? 비법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 격으로 정하자. 이 사주의 용신은 이걸로 정하자. 이 사주는 신약하다고 하자. 신강하다고 하자. 그래서 해석해보자. 이래서는 이 비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일부 사주를 보는 공식에 지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주를 공부하실 때 공식을 배우셔야 될 게 아니고 이런 정통적인 이론을 배우시고 그 이론으로 1년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비법을 터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고마워서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참고로 위에 저 간단한 걸 배우기 위해 돈다발사 들고 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돈 받고 알려드리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못 받는 이유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 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10년, 20년 해온 10년, 20년 해온 그 머릿속에는 격궁 용신만 들어있는 신약 신강만 들어있는 그 머릿속에는 이 이론을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못된 이론을 공부하시고 나면 이 이론으로 이해를 하시기는 정말 힘들어지십니다. 불과 1, 2년 다른 거 공부하고도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1, 2년 이상 걸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이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끝이네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치 같은 거예요. 좌표론과 금묘화실은 김치 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로 해석다 합니다. 그리고 이까지 배우셨으니까 사실은 사주 해석 다 가능하세요. 저의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강의는 이어나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사주는 항상 이렇게 그 사주를 이게 하나의 기둥 4개의 기둥이 있다고 사주고 8자가 있다고 8자고 이런 건 다 아시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모르시고 배우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천간, 밑에 있는 게 지지.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라면은 이게 갑자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아니 위에 천간 지지가 놓이는 겁니다. 또 보면 얘는 이쪽 연은 조상 부모 자리 앞에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부모 형제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밑에는 배우자 자리, 위에는 나, 여기는 배우자 자리, 그렇죠? 책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식 자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년을 부모 조상 자리니까 뿌리라고 해서 근이고, 그죠? 월을 근묘, 그죠? 모종이고, 화, 꽃이고, 실, 열매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에 뿌리에서
그 이제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인생으로 읽는 거죠. 이게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읽을 때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읽는다. 이런 방식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러고 뭐 추나 추동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추나 추동.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는 거고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읽는다. 그러니까 사주의 모든 건 다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읽는다니까 그게 모든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운이 있다면 대운도 앞에 제가 읽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1대운, 10대운, 20대운, 30대운, 40대운, 50대운, 60대운, 뭐 70대운, 80대운 이렇게 인수를 있겠죠. 제가 읽는 방식은 말씀드렸죠. 저는 금까지는 10대운으로 보니까 19세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죠? 1대운이냐, 2대운이냐, 3대운이냐, 4대운에 따라서 12세까지 쓰는 거, 그럼 24세까지 읽고 이런 식으로 읽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칸씩, 대운을 두 칸씩 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1대운, 10대운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두 칸이 근이고, 그죠? 이러면은 이 두 칸이 묘고, 제가 읽는 방식이죠. 그런데 제가 읽는 방식이 원래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운을 이렇게 읽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주 오래 한 사람도 이런 걸 자기들이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뭐 이름하여 도사님이라는 분들이 이런 거 가르쳐 줬겠어요? 이런 거 안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박도사. 제가 박도사님한테 이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을 어떻게 보냐고. 이거 좀 다른 의미인데. 제가 책에 적어놨는데, 육신 따로 안 보신다. 갑자로 다 봤는데 육신 와보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운 읽는 방식도 이래 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대운도 두 글자잖아요. 글자가 두 글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5년 읽고 이거 5년 읽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4년 읽고 이거는 6년 읽는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대운 자체도 어떻게 읽냐면 이거를 대운을 대운이 10년이잖아요. 대운이 10년이면 여기 2.5년, 여기 2.5년, 여기 2.5년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대운이 참 도입기에 대운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걸 읽는 거죠. 그 2.5 년에 있는 인자하고 같이 대입해서 보고 그 다음에 대운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운이 뭐 19년도부터 28년까지 대운이다. 이러면 2.5를 본다는 말은 뭡니까? 19년, 20년 6월달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요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보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왜냐하면 금묘화실이기 때문에 이 10년도 금묘화실로 보는 거니까 저는 굳이 그까지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년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년운의 작용력을 그대로 읽어주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관찰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차를 들여대서 그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게 제가 계속 써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게 충인지 뭔지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구나. 그죠? 사주 보는데, 그러니까 사주 보는 사람은 사주를 일종의 상생각하면 그거는 이 사주가 아닌 사주 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딱 보면 떠올라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알아야죠. 그게 사주라는 거죠. 그런, 이게, 그걸 하시려면 자꾸 이렇게 좌표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좌표론을 거의 안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거의 다 십신의 작용력으로만 많이 써요. 이 말은 또 뭐냐면 좌표가 분명히 부모 자리라고 했잖아요. 부모 자리라고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물어요. 내가
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왜 남자가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죠? 원래는 남편을 어디서 봐야 됩니까? 남편을 여기서 봐야 돼요. 그죠? 좌표로 보려면 여기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이 남편이라 여자한테 관이 남편이라는데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렇게 묻는 게 이렇게 십신으로 묻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도사님이 어떻다? 십신 안 봤다는 거죠. 그냥 좌표 보고 갑자 보면 그 사람이 여자인데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인데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자체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십신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십신에. 분명히 십신에서 관이 여자한테 남자라고 했는데 뭔 소리 하느냐. 그죠? 십신에 반하는 것처럼 보여.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도사급의 분들이 이제 명리학을 제대로 교육 안 하시고 탁 나가시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배웠긴 배웠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끼워 맞추기를 하다가 요즘처럼 흘러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사주 보신 분들 중에도 관이 이렇게 많은데 관 엄청나게 많은 분한테 남자 한 명도 안 사귀어 보셨겠네요 하면은 놀랍니다. 왜냐? 어디 가나 관이 많으니까 남자가 많다고 하는데 남자는 어디서 나오더라? 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좌표에서는 좌표에서. 이 좌표를 읽은 분 중에 옛날에 이런 말 하는 분들, 그러니까 떠도는 얘기죠. 이 명리학계에 떠도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좌표론이 어느 정도 정확할 수 있냐면 어떤 도사님이 사주 보는데 사주를 이렇게 좌표로 그러니까 좌표 볼 때 뭐뭐 들어가냐? 사주 팔자 들어가고요. 사주 팔자 들어가는 거고 대운 들어가죠. 대운. 그죠? 밑에 세운까지 같이 봅니다. 좌표 볼 때는 같이 보는 거예요. 딱 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얘기에는 던진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그 좌표론 잘하는 도사님이 좌표를 보더니 니는 아가 다리가 하나 없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놀라운 거죠. 좌표만 보고.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한 3가지 정도?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도사님이 사주 보러 온 사람한테. 실제로 그 사람은 아들이 다리가 없었대요. 실제로. 다쳐서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사주를 받고, 그죠? 아버지의 사주 팔자를 보고 아들이 다리 없는 걸 맞췄는데 실제로는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못 맞춰요. 이거만 보고 어떻게 맞춘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애가 태어나서 다쳐가지고 다리까지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못 맞추는 거지. 어떻게 한다?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의 레벨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레벨이, 그렇죠? 이 질문의 레벨이 높으니까 그 사람의 사주 팔자의 구성과 대운과 세운의 구성에서 특정 시기를 상담하다가 질문을 3가지를 던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이유가 아들이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죠.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절대 자동차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차 몰 사람이 아니었고, 그다음 차 살 그것도 아니었고, 그죠? 그런데 자식은 너무 사랑하고, 자식이 마음대로 행동 못하고, 그러니까 못 돌아다니고, 그리고 지금도 자식을 너무 애정하고, 그렇다면,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런 운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그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겠는가? 그 도사가 너가 아들 다리가 없어서 유추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 수준은 모르겠는데 그 도사 수준에서는 그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지금 금묘화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을 보고 뿌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작을 보고 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없죠. 근데 종묘상에 가면 씨만 보고도, 그죠? 뿌리까지 안 보고 씨만 보고도 이거 무슨 씨네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하신 도사님들은 그 사람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운에 있고 이러한데 왜 그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걸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거예요. 연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실은 사주민내역이죠. 이걸 그러니까 제가 용어에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추명하기라고도 하고 도모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특이하게 무슨 스킬이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 끊임없는 관찰에 의해서 인간은 배가 고프면 먹더라. 그죠?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더라.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욕망이 사회생활, 그 다음에 각종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그 다음에 어떤 일할 때 프로세싱,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년 가까워오는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면 그분들은 고민이 많으시죠. 내가 평생 초등학생들만 하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제 정년하고 나서 뭐 할까? 제가 보통 그냥 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의 생각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하고 논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다? 그냥 애만 보면요. 제가 어떻다 아세요. 40년을 봤는데요, 애들을. 그죠? 20대 초반에서 그건 60대까지 정년 퇴임하시는 거니까 그건 40년을 애들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큼 애들에 대해서 그냥 딱 보면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냥 애 얼굴 하는 행동 몇 가지만 보면 쟤는 어떤 애야. 자기만의 분류 기준이 나와 있다고요, 이미. 그런 분들은 명리학 안 배우셔도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면 어떨까? 펄펄 날아다니겠죠. 저는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딱 모아가지고 교육해가지고 진짜 어떤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사실은 부모들이 요즘 초등학생들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근데 누구는 컨트롤 하더라? 선생님은 컨트롤 해요. 물론 이제 선생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컨트롤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걔네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물론 자신감이 떨어지는 선생님이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당신은 40년 동안 애들을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자신감도 심어주고 실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좀 디테일하게 걔네들을 알 수 있는 사주명리학적 지식을 좀 집어넣어 주면은 그분들은 애들 상담하는 최고의 상담가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만 또 보는 그런 사람,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걔들한테 도움 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잘 자라고 하는 애는 상관없는데 좀 빗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빗나가는 애들이나 제대로 적응 못하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 분명히 그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경험이 아주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분명히 제대로 정말 정상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실은 사람이 사회에 도움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최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때로는 도움도 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실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리학이 사실 그런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화실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니까 사실 제 책을 보시면 황당하실 겁니다. 표지 현장 딱 세 바닥이에요. 세 바닥. 금요화실을 제가 써놓은 게. 근데 말은 길게 하죠. 말은 길게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다. 요런 방식이다. 그래서 요런 방식이란 걸 아시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은 이렇게 금요화실이 이렇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모든
그러니까 베이스는 금요화실이다. 베이스는 금요화실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앞서는지 잘 모르는 거죠. 뭐 사람들은 뭐가 앞서는지 잘 모르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거죠. 여자분한테 관이 남자도 맞고 직장도 맞는데 관이 남자도 맞고 직장도 맞는데 그죠? 그러면 실제 1의 1지가 배우자잖아요. 그죠? 1지가 배우자잖아요. 1지가 배우자. 어느 게 더 앞선다? 1지가 배우자라는 게 앞서요. 1지가 배우자라는 게. 이게 먼저예요. 상위법이죠. 헌법이고 얘는 헌법이고 좌표로는 헌법이고 얘는 뭐다? 세법. 뭐 그러니까 얘는 직장 조직법이겠죠. 직장 조직법. 직장 내에 법이면 얘는 헌법인 거예요. 헌법. 그러니까 나는 관이 많은데 왜 남자가 없습니까?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보진 않지만 진짜 당신의 관은 이겁니다. 얘가 제대로 서야지 다른 관도 생깁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법을 보고 뒤에 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주가 어떻게 가고 있다? 시행령. 그 다음에 한 번만 통하는 특별법. 그런 게 뭐 공망이나 지장간이나 이런 건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걔가 제일 위에 서고 실제 이런 헌법에 가까운 걸 제일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자꾸 사주를 봐간다는 거죠. 그래서는 다 사주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어떤 특별할 때 지금 코로나 특별법 그죠? 코로나 특별법이면 이건 언제만 통하는 거다? 코로나 때만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특별법을 가지고 야 코로나 때는 이래 봤는데 왜 이렇게 안 봐? 이래버리면 잘못 그게 사주가 봐지질 않는 거죠. 그런 거 역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베이스이고 너무 베이스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베이스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무언가 볼 때 무조건 금요화실 보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그럼 올해 세운 보는 방법. 경자년의 세운은 이 자체의 작용력, 그죠? 경자의 작용력 그대로 읽어주면서 봄에는 얘 읽고요. 여름에는 얘 읽고, 가을에는 얘 읽고, 겨울에는 얘 읽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 글자하고 얘의 작용력, 이 글자하고 얘의 작용력, 이 글자하고 얘의 작용력, 이 글자하고 얘의 작용력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작용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다 된다. 그죠? 이게 좌표론이고, 이게 사실은 운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운을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하니까 틀린 것 같고. 근데 사주명리학은 절대 틀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틀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틀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름에 태풍이 옵니다. 다 알죠? 여름에 태풍이 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개 오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다?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태풍이 1급에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작다 하는데 지나가고 나면 크다는 놈이 별거 아니고 지나가고 작다는 놈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히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대비한 쪽은 어떻다? 피해를 안 입고 대비 안 한 쪽은 피해를 입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지 실제 그 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분명히 이운에서 별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 태풍이 왔는데 별 일이 없었다. 그럼 올해도 태풍 오면 별 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태풍이 오면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대비해놨기 때문에 별 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대비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읽는 것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사주가 틀렸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금에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실제 50명이 같은 사주면 그 중에서 아픈 데 없으세요? 이 정도 제가 말 나올 정도 됐으면 한 70%는 아파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아픈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분은 물어보면 안 아프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어떤 대비를 하거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 아프세요? 물으면 나 하나도 안 아파. 사주 못 보내 이래버리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주라는 거는 그 시점에 작용력을 잃는 것인데 실제 현상적으로 작용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안 일어나면 다행인 거고. 그죠? 또 일어나야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아닌 거는 또 불행한 거고 이런 거지. 사주를 잘못 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지나갔어요. 봄이 지나갔습니다. 성공적인 봄이 있습니까? 성공적인 봄.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내 운이 지나갔는데 그 운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못 보는 거죠. 현상적인 작용력이 어땠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실제 제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드리죠. 어떤 여자분이 한 명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한 명 있습니다. 여자분이. 이 여자분이요. 10대 때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로 갑시다. 18살 고2죠. 고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가셨어요. 19살 때 이제 고3이죠. 어머니가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집에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는데 재산을 외삼촌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회사를 외삼촌이 차지했어요. 외삼촌이.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21살 때 애를 가졌어요. 21살 때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애를 가지니까 할 수 없이 남자 부모집에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21살 때 애를 낳았는데 또 한 24, 5에 애를 하나 더 낳았을 거예요. 애 둘이죠. 애 둘을 낳아가지고 애들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그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같이 살면서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번 시댁에서 계속 사니까 시집살이를 한 거죠. 시집 살고 30살쯤에 유학을 갔댔나? 하여튼 어디 그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이 사람이 공부하던 분야 자체가 무슨 예술 쪽 분야인데 유학을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교수. 근데 정교수는 아니고 시간강사부터 들어간 거죠. 30살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39인가? 남편이 그 앞에 이 교수하면서 이제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남편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잘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교통사고, 하여튼 죽고요.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편 회사를 남편이 동업자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죽고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집도 저도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애들이 그 학교 갈 때 되니까 이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애들 캐나다에 하고 또 가자마자 자기가 이거 문화예술 이런 쪽에 교수를 하니까 거기서 또 교수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시민권을 받았어요.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 시민권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이 다 여기 있죠. 한국에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는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애들 시민권 받으면서 자기는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다른 남자 그 사이에 또 일이 있었구나. 한 몇 살? 50대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도 또 죽었어요. 이 여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죠? 애 때 좀 그래도 자유롭게 좀 지내보려고 하는데 결혼 빨리 해가지고 그죠? 시댁살이 하고 되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여자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여자분도 비슷한 여자분.
이 여자분도 1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실제로 맨날 엄마 때리고 자기 때리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편했어요. 그죠? 그런데 19살에 엄마가 갑자기 그동안에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남겨놓고 간 회사가 괜찮아서 엄마가 그래 운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엄청나게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외삼촌이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이 회사 살릴 거라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키웠어요. 회사를 잘되게 키워놨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대학을 갔는데 21살 때 그 제약 쪽 회사인데 되게 잘 사는 집 아들내미가 너무 쫓아다녀가지고 뭐 결혼을 했죠. 결혼했고 애 낳았어요. 애 놓으니 어떻다? 시댁에서 다 키워줬어요. 자기는 할 공부 다 하고 시댁에서 다 키워줬어요. 자기는 자기 공부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뭐가 됐다? 30살에 교수가 되고, 그죠? 교수가 되고, 이제 자기 이제 시어머니하고 자기 시어른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좀 모셔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른들이. 그러니까 시어른 없이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남편이 그래도 물려받은가, 자기가 직접 한 사업 해가지고 재산이 엄청나게 거의 1,000억대 재산 있는데, 그게 또 갑자기 망하니까 이 남편 회사이 망할 판인데, 동업자가 남편 주식 가격 그대로 쳐주고, 그 다음에 남편 그동안에 고생한 것까지 다 쳐줘가지고, 회사는 가져가면서 돈은 거의 1,000억대 회사에서 자기가 돈 가져온 게 한 50% 된 돈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외삼촌이 자기한테 준 회사도 이때쯤 같이 받습니다. 거의 다 현금화했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재산만 1,000억 이상 있는 거죠. 39살에. 한국에 살 별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은 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국에 정이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이 사람도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니까 또 교수 자리 주고, 그죠? 시민권 따기 힘든데 시민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국에 자기 재산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캐나다는 세금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고, 그거를 있으면 거의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돈이니까 그 세금 나가는 거가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이 엄청나게 때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살 수 없이 거기하고 그냥 한국 와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수 할 때도 있고 한국에서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지금 남자 만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의 삶이 이래요. 비슷한 듯 다르죠. 근데 실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한 사람은 부모님 죽고 엄청나게 힘든 것 같은 삶을 산 거고, 한 사람은 덕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막 돈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 같은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데 따라 다른 거죠. 바라보는 데 따라서. 이해되십니까? 사주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아는데, 답을 하는 그 사람도, 제가 이때 만났어요. 남편 죽었을 때 봤거든요. 남편 죽어서 봤는데, 죽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자기를 거의 20년 동안 정말 아껴주는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정말 힘들다. 근데, 돈 남았는데요. 돈 남은 건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 죽고 나서 외로우니까 또 금방 남자 사귀고 그 사람도 잘해줘요. 그 사람도. 이 사주가 뭐다? 여자 사주 중에 상위 99%의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 중에 상위 99%, 제가 말할 때 이거는 99%의 사주입니다.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99%의 사주냐? 나는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결혼도 빨리 해가지고 시집살이도 하고, 근데 실제로 시집살이 할 때 설거지하면 안 했대요. 시부모님이 다 해줬으니까. 그죠? 지금도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죠, 이 사람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똑같이 살았는데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았는데 뭐 살만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것도 봐요. 내 사주가 어떤데 나의 반응이 아주 그 반응이 그러니까 양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음양이 적정한데 약간 음적인 사람들, 음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그냥 뭘 해도 반응도 크게 없고 하니까 뭐 그럭저럭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음적인 사람들은 또 힘들죠. 자꾸 내가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일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군대 안 힘들었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힘들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로 사주가 인생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자기 삶이 힘들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죠. 다 고생하면서 산 거고 사실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살아가는 자체가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생하면서 사는 거고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사시는 거죠. 그런데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고생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죠? 이 양면을 다 보셔야 돼요. 이걸 사주에서 뭐라고 한다? 이면론이라고 합니다. 이면. 반대편면이죠, 반대편면. 그러니까 반대편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불이 있으면 화가 반대편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불화는 반대편 맞죠? 반대이 맞겠는데 진짜 이면이라는 건 뭐냐면 가득 차면 넘치는 게 이면이에요. 가득 차면 넘치는 게 음양인 거죠. 가득 차면 넘치는 게 이면입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앞에 책이었나 글이었나 예를 들면 인권 이름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인권 전문가, 세계 최고의 인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로 날아가더라? 인권을 반하는 행동을 해서 날아가 버려요. 인권을 반하는 행동을 해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내가 인권 막 하니까 내가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사람은 인권 쪽 하시는 걸 보면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니까 지가 신인 줄 알아요. 인권은 뭐냐면 사람을 궁술이 여기는 것, 척은지심을 가지는 것. 척은지심이 너무 강해지면 지가 신인 줄 알아요. 이게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한다? 함부로 돼요. 이게 이면입니다. 차면 넘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을 설명드릴 때도 병이 예인데 너무 예의가 넘치면 병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례해진다. 무례. 그러니까 차면 넘치는 게 이면인 거예요. 그게 또 음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이런 면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를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게 인간의 행동. 좌표론과 금묘화실은 정말 내용은 없는데 실제 이게 뭐다? 모든 것이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용 없는 것도 자꾸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면 강의도 자꾸 들어보시고 제가 무슨 강의 했는지 모르겠다면 또 들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